안녕하세요. 네, 순환의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종의 기원, 지은이는 정유정, 발행은 은행나무입니다. 3년 모두가 손꼽아 기다려온 소설. 악은 어떻게 존재하고 점화되는가? 심연에서 건져올리는 인간 본성의 어두운 숲. 3년 만에 펴낸 장편소설 종의 기원은 사이코패스 한유진이 살인자로 태어나는 과정을 그린 악인의 탄생기다. 소설은 유진이 끔찍하게 살해된 어머니의 시신을 발견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몰입할수록 혼란스럽고 낯설기만 합니다. 그 누군가를 밝히면서 드러나는 진실이 이야기를 줄을 이룹니다. 과거의 이야기를 빼고 나면 사흘이라는 짧은 시간이 흐를 뿐이지만 독자들은 아주 낯설고도 특별한 세계를 경험하게 되죠. 왜 나는 한유진에게 연민이 생길까? 이 감정이 공포스럽습니다. 빠른 호흡과 거침없는 문장, 앞뒤로 꽉 짜인 이야기 구조가 발휘하는 특유의 속도감과 흡인력은 여전하다. 다만 서사의 규모를 대폭 줄이는 대신 1분 1초도 헛되게 쓰지 않는 정확하고 치밀한 묘사로 밀도감과 긴장감을 증폭시켰고 인간과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지금껏 악에 대한 시선을 집요하게 유지해온 작가는 이번 신작 종의 기원에 이르러 악 그 자체가 되었죠. 그리하여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정유정만의 독보적인 스타일로 악에 대한 한층 더 세련되고 깊이 있는 통찰을 선보입니다. 자,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내 손안의 책방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1부 어둠 속의 부름. 폭풍을 피할 항구 같은 건 없다. 도착을 기다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도 없다. 폭풍의 시간은 암흑의 시간이고 나는 무방비 상태로 거기에 던져진다. 지금까지의 경험에 따르면 과정을 기억하지도 못한다. 의식이 스스로 깨어날 때까지 길고도 깊은 잠을 잔다. 1년의 과정은 육체노동과 비슷하다. 단순하고 격렬하다는 점에서 그렇다. 힘의 소모가 크고 피곤하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결과를 예상하고 저지른 짓이라는 점에선 자업자득일 것이다. 결과를 감수한 반복행위라는 점에서 중독이다. 약물 중독자들은 대부분 환상을 쫓느라 약을 먹는다. 내 경우는 반대다. 환상을 얻으려면 약을 끊어야 한다. 끊은 지 얼마 후면 마법의 시간이 열린다. 약물 부작용인 두통과 이명이 사라지고 오감이 내 젖꼭지도 딸 수 있을 만큼 예리해진다. 후각이 개같이 예민해진다.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 기민하게 돌아가고 생각 대신 직관으로 세상을 읽어들인다. 내가 내 인생을 지배하고 있다고 느낀다. 인간이 만만해진다. 물론 사소한 불만이야 있다. 어머니와 이모가 여전히 만만 권역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 내 인생은 두 여자가 깔고 앉은 방석이나 다를 바 없었다. 숨막히는 그 궁둥이를 치워달라는 부탁 같은 건 통하지 않는다. 내가 발작하는 꼴을 어머니가 보게 된다면 아마도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어머니는 내가 깨어나는 즉시 이모에게 끌고 간다. 내 주치의자 저명한 정신의학자이며 미래아동 청소년병원 원장님인 이모는 나와 눈을 맞추고 상냥한 어조로 말이 되는 말을 들을 때까지 조곤조곤 묻는다. 약을 왜 끊었니?
솔직하게 말해야 내가 도울 수 있지. 솔직히 말해. 솔직은 나의 장점이 아니다. 추구하는 가치도 아니다. 내가 좋아하는 건 실용성이며 당연히 그에 입각한 답을 내놓을 것이다. 어쩌다 약 먹는 걸 까먹었는데 까먹은 걸 다음 날 또 까먹었으며 기왕 까먹은 김에 지금까지 쭉 까먹었노라고. 가만히 앉아 천지를 꿰뚫어 보는 임원은 중독성 투약 중단이라는 판결을 내린다. 어머니가 손을 내밀었다. 나는 잠자코 재킷과 조끼를 벗어 건넸다. 단란한 이유를 물을 필요는 없었다. 재킷을 받자마자 어머니의 손이 곧장 주머니로 들어갔으니까. mp3와 이어폰, 마스크, 옥상 열쇠들이 끌려 나왔다가 제자리로 들어갔다. 어머니는 재킷을 문 옆에 내려놓고 내 턱 밑으로 성큼 다가와 섰다. 뿔을 세우고 돌진하는 염소처럼 거칠고 공격적인 움직임이었다. 예상치 못한 움직임에 움찔했고 나도 모르게 고개를 뒤로 젖혔다. 그 사이 어머니의 양손은 내 바지 주머니로 쳐들어왔다가 곧장 빠져나갔다. 움직임이 어찌나 빨랐는지 대응 같은 건 생각조차 해보지 못했다. 하며 손을 뻗었을 땐 이미 늦었다. 한 발짝 물러서는 어머니의 손아귀에 면도칼이 들어가 있었다. 이리 줘요. 손을 뻗어 칼을 낚아채려 했으나 어머니가 더 빨랐다. 내 손을 팔로 후려치듯 뿌리치고 온몸을 던져서 나를 밀쳐버렸다. 이번에도 예기치 못한 공격이었다. 예상을 뛰어넘는 사나운 공세였다. 아들이 아니라 강간범과 싸우는 사람 같았다. 탈진한 데다 무방비 상태였던 나는 몸을 제대로 통제할 수가 없었다. 중심을 잃고 거푸 뒷걸음질을 하다가 급기야는 계단으로 볼썽사납게 나가 떨어졌다. 목뼈가 뒤로 꺾이고 뒤통수는 계단 가장자리에 내리 찍혔다. 그 여파로 시야까지 새까맣게 뒤흔들렸다. 아파서 진땀이 나고 다급해서 숨이 찼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아 짜증이 났다. 몇 번씩 팔꿈치가 꺾인 끝에 어찌어찌 계단을 짚고 머리를 들었다. 동시에 어머니도 들여다보던 면도칼에서 눈을 떼고 머리를 들었다. 우리의 시선은 주방과 거실 사이 어디쯤에서 만났다. 엄마 그건 입을 열었으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발성기관이 은행 금고처럼 단단하게 닫혀 있었다. 반대로 어머니의 검은 동공은 완전히 열려 있었다. 눈자 위에선 새빨간 핏줄들이 피를 터뜨리듯 툭툭 붉어지고 눈두덩은 자줏빛으로 부풀어 올랐다. 어머니는 불붙은 나무처럼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그 열기가 너무도 뜨거워 실내 공기마저 바삭바삭 마르는 것 같았다. 엄마 나는 가까스로 목이 열렸으나 어머니가 말을 막았다. 너는 칼날이 내 얼굴을 향해 반듯하게 섰다. 나는 백가죽에 가느다란 경련이 있는 걸 느꼈다. 유진이 너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바르르 떨렸다. 면도칼을 움켜쥔 손도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다. 숨결에선 쌕쌕 소리가 났다. 이 세상에 살아서는 안 될 놈이야. 죽창을 날리는 듯한 말이었다. 나는 목을 꿰인 짐승처럼 바르작거리며 몸을 일으켰다. 초점이 맞지 않는 눈으로 나를 향해 다가드는 어머니를 내려다봤다. 아무런 감정도 일지 않았다. 대궐말도 떠오르지 않았다. 수위지를 내린 것처럼 머릿속이 껌껌했다. 그때 끝냈어야 했어. 어머니는 어느새 내 가슴 밑에 와 서 있었다. 날선 도끼 같은 눈으로 나를 쪼갤 듯이 노려봤다. 나는 뒷걸음질로 더듬어서 계단 한 칸을 올라갔다. 그때 죽었어야 했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곧 발작이 시작될 거야. 천군인지 백군인지 알 수 없는 목소리가 속삭거렸다. 나는 어머니의 겨드랑이 밑을 잡아서
주방 입구로 끌어다 눕혔다. 발을 계단 쪽으로, 머리를 현관 쪽으로, 방으로 올라가는 나를 보지 못하도록 머리칼로 얼굴을 덮었다. 손을 가슴에 모아주고 몸을 일으키자 무의식 속에서 작별 인사가 튀어나왔다. 안녕히 주무세요.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 산다. 각자의 삶에서 제각각 별짓을 다 하며 살아간다. 그들 중 누군가는 살인자가 될 것이다. 우발적으로, 분노로, 혹은 재미로. 그게 인생이고 인간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면서도 누군가가 나이고 상대가 어머니라는 상황은 생각에 포함시켜보지 않았다. 생각 속에 들어 있었던 건 오로지 내 인생에 대한 기대뿐이었다. 내 삶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때가 오리라는 기대, 어머니가 죽은 후에 올 진짜 내 삶에 대한 기대. 그렇기는 하나 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죽기를 바란 적은 없었다. 상상조차 해보지 않았다고는 못하겠지만 어머니를 내려다보자 목이 갑갑해 왔다. 면도칼을 쥔 내 손을 보자 뼈가 옴찔옴찔 오그라들었다. 고개를 들자 어떤 목소리가 이마에다 대못을 받기 시작했다. 너야. 내가 살인자야. 쾅쾅쾅. 날카로운 충격이 맥박수를 훅 끌어올렸다. 명치 밑에서 이글대던 절망이 위액처럼 식도로 역류했다. 쿡쿡 소리가 구토를 하듯 입 밖으로 터져나왔다. 소리는 웃음이 되어 피비린내 자욱한 집안으로 탄환처럼 뻗어나갔다. 땀인지 핏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뺨을 타고 턱 끝으로 줄줄 흘러내렸다. 살인자라니, 그것도 제 친어머니를 죽인 살인자라니, 그 짐승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라니. 허둥대고 조바심 치며 온갖 짓을 다한 끝에 건져낸 게 이런 개같은 진실이라니. 나는 누구일까? 본격적으로 선수가 되기를 권유한 사람은 수영부 코치였다. 어머니는 취미를 넘어 선수가 되는 걸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으나 반대도 하지 않았다. 훗날 당신 스스로 밝힌 바 얼마 못 가 그만두리라 여겼다고 했다. 실증을 내거나 훈련에 지치거나 드러난 재능이 별것 아니라는 걸 깨닫는다거나 하는 이유로 어머니의 예상은 빗나갔다. 나는 실증을 내지도 지치지도 않았다. 곧 전국 규모의 유소년 대회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돌이켜보면 그때의 인연은 태어난 그대로 내 자신이었던 시절이다. 아직 임원의 병원에도 가지 않았고 약을 먹기 전이었으니까. 두 가지 일이 시작된 건 형과 아버지가 죽은 지 한 달 후인 2000년 5월부터였다. 그해 10월 어머니는 방배동에서 인천으로 이사했다. 내가 전학을 간 학교에는 수영부가 없었다. 어머니는 이쯤에서 수영을 그만두라고 권했다. 나는 그럴 수 없었다. 세상 무엇보다 물이 좋았다. 팔을 길게 뻗어 물을 만지고 쓰다듬고 끌어안고 밀어내는 모든 순간이 좋았다. 상어처럼 돌진해가는 질주의 순간이 좋았다. 온몸을 던져 누군가와 혹은 나 자신과 벌이는 승부의 순간들이 좋았다. 밤마다 잠들 때마다 올림픽 경기장,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자리에 서 있는 나를 만나는 그 순간이 좋았다. 물속이 지상보다 자유로웠고 수영장이 학교나 집보다 편안했다. 물속은 어머니가 들어올 수 없는 곳이었다. 온전히 나의 세상이었다. 그 안에서 무엇이든 해낼 수 있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뭐든. 나는 체육특기생이 아니었으므로 공부와 운동을 병행해야 했다. 동시에 죽을 힘을 다해 약의 부작용을 견뎌내야 했다. 중학교에 가서도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부작용은 점점 심해졌다. 처음 수영을 시작했을 때의 나, 힘이 남아돌아 펄펄 뛰던 나를 까맣게 잊어버릴 만큼 고등학교 1학년 3월 제주에서 열린 전국 수영대회에 참가하기 직전까지 그랬다. 도착한 첫날 나는 숙소 로비에서 보조가방을 잃어버렸다. 의자에 두고 잠깐 화장실에 다녀온 새에 감쪽같이 사라져버렸다. 가방에는 약봉지와 mp3와 헤드폰, 게임기, 지갑 같은 것들이 들어있었다. 다른 물건들이야 없으면 불편한 정도였지만 약은 문제에 속하는 물건이었다. 인간이 늘 정답을 선택하지 않는 건 그것이 불편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도덕의 눈금을 조금 낮추자 간단한 해결법이 보였다. 약을 먹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며칠 먹지 않는다고 무슨 일이 있겠나 싶었다. 어머니가 노심초사하는 무슨 일이 일어난 적은 그때까지 한 번도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어느 때보다 깊은 잠을 잤다. 아침이 되자 두통이 싹 사라진 걸 느꼈다. 몸은 가볍고 기분은 유쾌했다. 뭔가를 해낼 것 같은 자신감이 솟구쳤다. 모처럼 하루가 평화로웠다. 덕택의 1500m 예선에서 내 기록을 7초나 앞당기는 동시에 대회 신기록까지 세웠다. 사실 그때까지도 기연가 미연가 했다. 관기에 가까운 컨디션이 약을 먹지 않아서인지 그저 우연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다. 발작에 대한 우려를 떨치지 못하면서도 나는 대회가 끝날 때까지 위험한 관기를 즐겼다. 그 결과 코치마저 깜짝 놀랄 성적을 냈다. 자유형 800m와 1500m에서 금메달을 따냈고 혜성처럼 등장한 유망주로 논도장을 받았다. 기연가 미연가가 확신으로 바뀐 건 집으로 돌아온 후였다. 다시 약을 먹기 시작하자 몸이 예전으로 돌아갔다. 시험 삼아 약을 중단하자 이틀째부터 광기가 강림한 몸으로 되돌아갔다. 대회 때 그랬듯 광기에 부응하는 기록이 나왔다. 그제야 나는 기억을 해냈다. 유년부 시절, 그러니까 약을 먹지 않던 시절의 내가 바로 이랬다는 것을. 덤으로 약을 며칠 정도 중단해서는 발작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확신을 얻었다. 비로소 뭐가 잘못되었는지 알 것 같았다.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경험해보지 않았던 것. 스스로 부른 재앙. 발작 정구 증세였다. 운명은 제 할 일을 잇는 법이 없다. 한쪽 눈을 감아줄 때도 있겠지만 그건 한 번 정도일 것이다. 올 것은 결국 오고 벌어질 일은 끝내 벌어진다. 불시에 형을 집행하듯 운명이 내게 자객을 보낸 것이었다. 그것도 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불길 같은 흥분이 신경절을 타고 온몸으로 내달렸다. 숨이 차올랐다.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해서 현기증이 났다. 내가 칼을 쥔 게 아니라 칼이 내 손을 거머쥐고 여자 안으로 끌어당기는 느낌이었다. 저항이 용납되지 않는 무지막지한 장렬기였다. 눈앞이 와르르 흔들리기 시작했다. 칼을 쥔 손이 저릿저릿해 왔다. 음속을 돌파하는 듯한 충격이 몸을 덮쳐왔다. 머릿속 어딘가에선 쿵 하는 소리가 들렸다. 신랄같이 열려있던 이쪽 세상과의 통로가 닫히는 소리였다. 나는 내가 다른 세상의 국경에 다다랐던 것을 알아차렸다. 돌아갈 길이 없다는 것도 돌아갈 의지도 없다는 것도. 이런 순간을 상상한 적은 수도 없이 많았다. 이런 순간이 왔을 때 나를 제어할 자신도 있었다. 정말로 이런 순간이 오자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몸도 머리도
오로지 교감신경의 지시에만 반응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너무도 쉽고 빠르게 상상의 경계를 넘어버렸다. 세상이 사라졌다. 위장에서 요동치던 불길이 성욕처럼 아랫배로 방사됐다. 발화의 순간이었다. 감각의 대역폭이 무한대로 확장되는 마법의 순간이었다. 내 안의 눈으로 여자의 모든 것을 읽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전지의 순간이었다.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전능의 순간이었다. 망각은 궁극의 거짓말이다. 나 자신에게 할 수 있는 완벽한 거짓이다. 내 머리가 내놓을 수 있는 마지막 패이기도 하다. 어젯밤 나는 멀쩡한 정신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고 해결책으로 망각을 택했으며 내 자신에게 속아 바보짓을 하며 하루를 보낸 셈이었다. 모든 걸 알게 된 지금에 와서야 나는 내가 살인을 저지르려는 걸 예감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그랬기에 하고 온 길의 위험한 놀이를 그만두라고 스스로 경고했겠지. 그런데도 계속했던 건 상상의 경계를 넘지 않을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내 사회적 자아가 견고하다고 믿었다. 즐거운 한때와 인생을 맞바꿀 만큼 분별력이 없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나에 대한 과대평가, 나를 제어할 수 있다는 헛된 믿음이 어젯밤 운명의 손에 내 목을 내주게 만든 것이었다. 이 모든 걸 어머니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자꾸 미행을 시도한 건 그 때문이 아니었을까? 어머니는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 작정이었을까? 유진아, 어젯밤 비상계단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를 몇 번이고 생각했다. 평소와 무엇이 달랐던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엄마가 아들을 부른다기보다는 선생님이 학생을 부르는 것에 가까운 목소리, 냉정함이 차분함으로 포장된 평소의 어조였다. 만약 그보다 다정한 느낌이 났다면 이 무슨 꿍꿍이일까 의심부터 했을 것이다. 탈진 상태이긴 했지만 바보가 된 건 아니었으니까. 반대로 분노에 찬 부름이었다면 냅다 도망쳐버렸겠지. 지친 데다 춥고 갈 곳도 돈도 없다는 사실은 그 순간엔 고려사항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분노한 어머니만큼 위험한 건 세상에 없었으니까. 적어도 내게는 그랬다. 나를 존속살인범으로 만든 어젯밤 사건이 그걸 보증한다. 유진아, 두 번째 부름에서 나는 이런 메시지를 읽었다. 난 아무것도 못 봤어. 봤어도 못 본 걸로 할 거야. 현관문으로 내려가면서 10년 전 일을 생각했던 기억이 난다. 시합 중에 발작을 일으켰던 그날, 지하 주차장에서 의식을 잃은 나를 차에 태우고 남몰래 수영장을 빠져나오던 어머니를 이번에도 똑같이 하기로 마음먹은 거라고 짐작했다. 내가 간질 환자라는 걸 감쪽같이 묻어버린 그 능력을 기대했던 것도 같다. 이제와 궁금했다. 어머니가 나를 신고하지 않은 진짜 이유가 뭔지, 왜 집에서 기다렸는지, 자수를 시키려고? 기억하기로? 어머니는 자수에 지읒자도 꺼내지 않았다. 억울할 거 없어. 너 가면 나도 갈 테니까. 나를 벽 모퉁이로 몰아놓고 면도칼을 쥐어주며 하던 말에 답이 있었다. 너 가면 나도 갈 테니까는 협박이 아니라 결정이었다. 나를 죽이고 당신도 죽는 걸로 모든 걸 덮어버릴 계획이었던 것이다. 물론 결정적인 물증을 찾아내서 자백을 받은 후라야 했겠지.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태도가 돌변한 것이나 재킷을 벗게 하고 주머니를 뒤진 건 그 때문이었으리라. 일이 엉뚱한 방식으로 진행된 건 열이 뻗쳐 머리 뚜껑이 열린 탓이겠고 아버지의 유품이 나오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테니까 어쩌면 죽은 아버지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였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무슨 수로 나를 죽이느냐 하는 문제가 남는다. 힘으로 굴복시킬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텐데 나는 6살짜리 어린애가 아니었다. 26살, 그것도 운동선수 출신인 건장한 사내였다. 설령 혜진과 어머니가 합공을 편다 해도 나를 완전히 제압하기 어렵다. 내가 죽기를 거부한다면 어머니로선 죽일 길이 없었다. 밥에다 몰래 독약이라도 탄다면 또 모를까. 아니, 혹시 정말로 그러려 했던 건 아닐까? 미쳐 날뛰는 맹수도 밥은 먹는 법이니까. 비로소 말이 되는 이야기를 찾아낸 느낌이었다. 어머니가 나보다 힘이 세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내가 저항할 여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모든 문제가 한 방에 정리된다는 점에서, 우리가 교통사고로 죽게 되면 내가 살인자로 체포될 일은 없을 것이다. 어머니가 살인자의 어미로 불릴 일도 없다. 어머니가 본 것은 죽은 자들의 비밀로, 살인사건은 산자들의 미제로 남겠지. 정리하자면 나는 어머니가 보는 데서 살인을 저질렀고, 어머니는 나를 경찰에 맡기는 대신 함께 죽기로 계획했지만 면도칼에 머리 뚜껑이 열리는 바람에 당신만 죽어버리게 된 것이 어젯밤 사건의 전모였다. 그렇다고 의문이 모두 풀린 건 아니었다. 우선 어머니의 옷차림이 수수께끼였다. 죽으러 가는 길에 택한 옷이 왜 하필 내가 선물한 흰 원피스였을까? 아들이 사준 옷을 입고 아들과 함께 죽겠다는 마음으로? 청승맞기는 했으나 아주 말이 안 되지는 않았다. 아버지의 선물인 손바닥 발찌는 16년 동안 발에 걸고 다닌 양반이니까. 어머니가 왜 일기인지 메모인지를 남겼는지도 의문이었다. 나와 함께 교통사고로 죽으려 했다면 일기도 없었어야 맞았다. 혹시 혜진을 위해 남겨둔 것인가? 우리가 여차저차해서 부득불 먼저 가노라고 알리려고? 3부 포식자. 사실에 대한 내 기억은 꽤 선명하다. 아주 오래전 일이고 앞뒤 정황은 흐릿해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구체적으로 기억한다. 지금 중요한 것은 방금 떠오른 하나의 질문이었다. 이것은 우연일까? 필연일까? 토끼와 여자, 그젯밤과 16년 전 밤, 두 상황은 완벽한 닮은 꼴이었다. 대상에게 피냄새를 맡았다는 점에서, 야밤에 겁먹은 것을 쫓아다녔다는 점에서, 결국 주검이 내 손에 남았다는 점에서, 투약이 중단된 시기에 일어난 일이라는 점에서, 그젯밤을 꽃이라 부른다면 16년 전 밤은 미래의 씨앗이었다. 돌이켜보면 나는 약을 끊을 때마다 냄새의 습격을 받았다. 주로 비린내였다. 폐비린내, 생선 비린내, 시궁창 비린내, 흙 비린내, 물 비린내, 나무 비린내, 풀 비린내, 심지어 대부분 사람들이 좋아하는 향수나 향료 냄새까지 죄다 비린내로 인식됐다. 지금껏 그것을 발작의 정구 증세 혹은 경고성 환각인 줄로만 알고 살았다. 아니라는 게 밝혀진 지금에 와선 이상하고도 과도한 감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약을 끊으면 본래의 내 몸 상태로 돌아온다는 사실은 경험으로 익히 아는 바였다. 본질적인 상태에서 남과 다른 어떤 부분이 내 특성 혹은 본성일 것이다. 그것이 세상을 특정한 방식으로 인식하게 만든다면, 그리하여 삶에 특정한 영향을 끼친다면, 영향력이 커져서 삶을 특정한 방향으로 끌고 간다면 문제거리가 되겠지. 이모가 약을 쓴 건 그 때문이었을까? 내 몸은 소리를 죽이기 시작했다. 숨쉬듯 육신되던 뒤통수가 평온을 되찾았다. 숨소리는 목 밑으로 잦아들고 갈비뼈 안에선 심장이 느리게 뛰었다. 뱃속에서 공처럼 구르던 긴장이 사라졌다. 오감이 나를 세웠다. 몇 미터 거리가 있는데도 겁먹은 것에 축축하고 거친 숨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다.
세상이 엎드리는 기분이었다. 모든 것들이 길을 열고 대기하는 느낌이었다. 나는 퍼컬러로 가는 두 번째 포석으로 발을 옮겼다. 발소리를 죽이기는 했지만 장작개비가 돌아봐도 상관없다는 마음이었다. 어차피 언제든 나를 봐야 할 테니까. 그런 의미에서 기대에 만발이었다. 보는 순간의 표정이 어떨지, 어떤 말을 할지, 어떤 행동을 할지, 덤빌까, 도망칠까. 서글픔이 한기처럼 밀려왔다. 16년 전에 지금 같은 두려움을 느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한 소년의 인생에 대해 단 1g의 무게만 느꼈더라도 오늘 같은 날은 오지 않았을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운명으로 대면하지 않았을 것을. 이젠 너무 늦었다. 그땐 너무 빨랐겠지만 괜찮아요. 전화해요. 나는 배터리를 내밀고 장작개비 앞으로 한 발짝 다가갔다. 장작개비는 고개를 저으며 한 발짝 물러섰다. 전화해서 경찰한테 다 말해요. 16년 전 10살짜리 사이코패스의 치료를 맡았고 그가 관질환자라 속여 정체불명의 약을 먹여왔고 제 엄마를 앞세워 일거수일투족을 조종하면서 죽도록 하고 싶어하는 일을 죽자고 막아놨더니 어느 날 갑자기 정말로 해가닥 돌아서 제 엄마를 죽이고 이제 나까지 죽일 참이라고. 네, 여기까지입니다. 사이코패스의 특징은 자기 책임은 하나도 없고 모두 외부의 탓이라고 합니다. 계속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죠. 소설 중간에 핵심이 되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저자는 일부러 문단 뒤에 숨겨 놓았다고 하는데요. 도덕이란 말이 되는 그림을 그려 보이는 것이다. 이게 사실 진짜 프로일러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내 손안의 책방이었습니다. 오늘도 채널 고정해주신 지음님 꽃길만 걸으세요. 감사합니다.